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산업혁명까지 봤던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산업혁명 하면 뭐 다른 거 없고 공장을 떠올려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올려 달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공장에 견학을 갔다면 소풍? 체험학습을 갔다면 나는 공장에서 뭘 볼 수 있었겠는가? 내 눈엔 뭐가 보이겠는가?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제 공장에 쭉 깔려 있는 기계들, 그죠? 그리고 그 기계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께서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근데 그 물건이 본인들이 쓰시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내다 팔려고 만드는 거니까 내다 팔려고 만드는 물건, 제품이죠. 그죠? 근데 이제 노동자분들이 기계만 돌린다고 해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 기계에다 뭘 밀어 넣어야 돼요? 그렇죠. 원료를 밀어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기보다는 그냥 공장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료가 있고 노동자분들이 계시고 기계가 있고 제품이 있고 그런 것들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될 텐데 그런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 어디였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일단 뭐 많은 요소들이 있었죠. 이 나라는 되게 그냥 기존의 전통 귀족이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상품을 내놔서 그걸로 인정을 받으면 대단히 그걸 되게 존경스럽게 바라봐주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었고요.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풍부하게 공급되기도 했었고요. 식민지도 많았고요. 지하 자원도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명혁명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뉴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 기술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영국이죠, 영국.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면직공업이 발달하고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영국의 생산력을 쫙 올려주면서 영국의 많은 어떤 사장님들, 자본가들이 큰 돈을 벌어들이고 영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 나라들은 영국만 나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나라들은 영국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부럽단 말이에요. 저렇게 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영국처럼 돼보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영국이 시작했던 그 산업혁명이 주변 나라들이 배우고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엔 가까이에 있는 벨기에, 프랑스 이런 데로 퍼졌고요.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멀리 독일, 미국, 더 멀리는 러시아, 일본까지도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기별로 어느 나라로 퍼져나가는지를 외워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영국에서 시작됐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정도만 잡아두시면 돼요. 뭐 무슨 19세기 전반에 벨기에, 프랑스, 19세기 중엽에 독일, 미국, 19세기 후반에 일본, 러시아 그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부러웠을 거잖아. 그러면 언젠간 배우겠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런 느낌은 받아두시면 좋아요. 뭐냐면 봐봐.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지금 전 세계 산업 1등이 영국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처음에는 영국이 시작했으니까 처음엔 영국이 1등이었을 거라고. 그죠? 처음엔 영국이 1등이었어요. 철강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영국이 1등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1등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중간에 역전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 역전이 왜 벌어졌는가? 지금 1등은 어딘가요? 뭐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뭘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중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역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군가가 왜 그럼 지금 미국이 1등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많은 대답들이 떠오르시겠죠. 뭐 1,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지하자원이나 어떤 되게 유수의 대학들에서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어느 나라가 역전을 했든지 간에 영국은 아마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역전 당하기에 되게 좋은 조건에 있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영국은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죠. 그러니까 영국은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산업혁명 합시다 해서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영국에 있는 여러 이제 자본가들이나 뭐 아니면 상공업자들, 기술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야, 요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 만들어지던데? 요거 이렇게 하니까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져. 야, 이건 이렇게 하니까 퀄리티가 진짜 좋아져. 이런 다양한 수많은 시도들이 각 개인 단위로 있었던 거라고요. 각 기업 단위로, 각 개인 단위로. 그러니까 민간에서 조그맣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도 해보고 그런 지혜와 노하우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산업혁명이 된 거죠. 즉 개인 단위로 조그맣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그걸 쫓아하는 나라들은 영국이 부러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나라들은 영국이 부러워서 그걸 모델로 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요. 그럼 규모가 훨씬 커지겠죠.
정부가 세금을 들이기도 하고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투자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국은 개개인이 민간 단위로 했다면 다른 쫓아가는 나라들은 영국이 부러워서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대규모로 한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영국은 시작했던 나라지만 어때요? 작은 단위 개인 규모로 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요. 쫓아가는 나라들은 부러워서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영국은 시작하는 나라잖아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운명이죠. 뭘 겪어야 돼요?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야죠. 단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뭘 겪어야 돼요? 실패를 거치고 반성을 거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영국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야 됐단 말이야.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기술을 성공하려면 A 방법으로 가면 안 되고 B로 가면 안 되고 C로 가야만 돼요. 나머지는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영국은 이걸 어떻게 알아요? A로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A로 하면 안 된다는 걸. B로 가봤으니까 B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직접 다 해봄으로써 아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러나 쫓아가는 나라들은 영국이 뭘 성공하고 뭘 실패하는가를 보죠. 그래서 영국이 해봐서 실패했던 것들은 본인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안 겪진 않겠지. 그러나 좀 덜 겪는다는 거죠. 영국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덜 겪죠. 그러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어떤 규모의 문제, 시행착오를 얼마나 겪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은 영국이 했지만 영국이 느릴 수밖에 없고요. 쫓아가는 나라들은 늦게 시작했지만 좀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대규모로 하고 시행착오를 덜 겪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성업자분과 및 수공업자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 줄 아는 물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게 그래서 그 팔아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자본주의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물건을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서 새로운 물건을 발명해 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세상에 내놔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게 장사가 잘 될수록 내가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더 많이 벌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근데 나 혼자 만들어서는 만드는 물량에 한계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써야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만들어 달라. 그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럼 그거 내다 팔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 쓰는 그죠? 월급 주고 사람 쓰는 방식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시기는요. 지금 말하는 이 시기가 대충 18세기, 19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 1700년대 후반, 1750년대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 그 시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품들 있죠.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선풍기나 자동차나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발명되는 시점이 거의 1800년대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그동안에 발달해왔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은 계속 발달하는 거지만 어쨌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뭐 하고 있는 시대예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발명의 시대라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발명이 됐어. 발명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선풍기를 발명했어요. 근데 아직 세상에 안 내놨어. 그럼 사람들이 선풍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잖아. 근데 내가 이제 세상에 선보일 거 아니에요.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더우시죠? 이거 봐, 이거 틀면 바람이 나와요. 너무 시원하시죠?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사람들은 아직 선풍기가 없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선풍기가 좋다라는 걸 경험해 봤다고. 그럼 사겠죠. 무슨 얘기냐면 발명의 시대고 사람들이 새롭게 발명된 물건들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면 만드는 족족 거의 다 팔려요. 그럼 그걸 발명해낸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만드는 족족 다 팔리고 그게 다 내 돈이니까. 최대한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공장도 만들고 그 안에 수많은 노동자들도 고용하는 거죠. 그럼 노동자의 숫자, 공장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겠죠. 이런 얘기를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유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발달하고 있다. 이거 짧게 쉽게 얘기하면 공장 잘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공장 잘 돌아가서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들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공장에서 노동자들 많이 고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고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점점점 이런 식으로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세상의 중심이 그동안에 그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농업이었다면 점점점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중심이 중심 산업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넘어오고 있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을 주도하는 주도층도 조금씩은 바뀌어가겠죠. 그 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모든 산업의 중심이 농업이었을 때 그때는 누가 세상의 중심이었겠어요? 농업을 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 가진 놈이 짱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농업 중심 사회였을 때는 귀족, 지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는 산업, 공업 중심이 되니까 이 공업의 공장 주인들, 자본가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 중심, 공업 중심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를 주도하는 주도층들도 기존의 산업혁명 이전에는 땅을 가진 지주, 귀족이었다가 점차 공장을 소유하는 자본가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본가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가면서 함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은행가입니다. 왜냐하면 공장 짓는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대부분은 뭐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만의 돈으로 공장을 짓기가 어려워요. 물론 극히 일부는 자기만의 돈으로 짓겠지만은 대부분은 자기만의 돈으로 공장을 100% 짓기는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구상 중인데 내 자본은 이 정도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돈을 빌려달라. 그렇게 은행 돈을 낀 상태에서 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공장에서 장사가 잘 되면 갚겠다 이거죠. 그러면 자본가들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가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저씨 돈 갚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은행가들이 돈을 빌려받은 자본가들한테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가가 성장하는 동안 은행가들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영향력이 세지면서 나중에 이제 뭐까지 받는 거예요? 선거권까지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들면 족족 다 팔려나가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만들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많은 공장을 짓고 싶어 하고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공장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다고.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공장이 들어오는 거지 아무 데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때요? 이렇게 공업화된 사회에서도 아무 데나 공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은 허허벌판이잖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A라는 도시가 있고요. B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라는 도시 옆에는 이렇게 길이 지나가. 근데 B라는 도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공장을 지어도 A에다 짓겠죠. 그죠? 그럼 A는 교통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공장들이 생겨요. 근데 B는 완전 뭐 깡시골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인구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농업 시대일 때는 B도 사람이 꽤 있었겠죠. 그러나 공업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A로 점차 A가 주변 인구를 빨아들이겠죠. 그죠? A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들의 사장님들은 이 공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면 계속 노동자들을 고용하겠죠. 그럼 A 도시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A라는 도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싶다고 교실이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의 한계가 뭐 많아야 35명 정도인데 교실 하나에 막 70명, 80명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지낼만 할까? 토할 것 같을걸? 그죠? 산소도 부족할걸? 왔다 갔다 하는 공간 부족하고요. 막 화장실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생긴 그 문제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도시 문제예요. 도시 문제. 공업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공장이 많은 도시들에는 그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인구를 훨씬 넘어서는 많은 인구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인구들이 한 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들어온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가 원래 산업혁명 되기 전에는 한 10,000명 살았어요. 10,000명 살았는데 이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한 3만 명 돼. 그럼 점점점 늘어나겠죠. 10,000명 살다가 15,000명, 2만 명, 25,000명, 3만 명, 드디어 수용 인구 돌파. 5만 명, 7만 명, 9만 명, 12만 명 쭉쭉쭉 늘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설비들이 있겠죠. 뭐 수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때마다 다 설치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설비상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수도 문제입니다. 수도. 물에 관한 문제예요. 하수도라고 돼 있죠. 하수도 시설 미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기억나시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수도가 뭡니까? 하수도. 하수도의 하자가 아래 하자죠. 하, 수, 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너무 대충 쓰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 아래 물길 이런 뜻이잖아요. 하수도의 반대말은 상수도. 그죠? 상수도예요, 상수도. 상, 수, 도. 요 정도는 뭐, 그죠? 그러면 하수도는 뭐고 상수도는 뭐예요? 상수도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에서 흘러서 하수도로 가겠죠. 이 얘기는 상수도는 내가 쓸 물이죠. 쓸 물. 그죠? 그 하수도는 내가 쓴 물이라고. 쓰고 버린. 이해되시겠죠? 그럼 상수도는 어때야 돼요? 내가 쓸 물이니까. 그걸로 밥도 지어 먹어야 되고요. 내가 먹기도 마시기도 해야 되고요. 몸도 씻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겠죠. 하수도는 더러울 수 있겠죠. 내가 쓴 물이니까. 그걸로 똥도 싸고 물 내리고 하니까 더러울 수 있단 말이야. 다시 읽어보세요. 하수도 시설 미비. 이해되시겠죠? 하수도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구분도 안 되고 지금 내가 써야 되는 이 물이 쓸 물인지 쓴 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구분이 되죠. 왜냐면 물이 더럽거든. 누가 봐도 더럽거든. 벌레가 기어다니고 냄새가 나고 색깔이 누렇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거 쓸 수 있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봐봐. 이 얘기 들으면서 기분 안 좋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왜 더러운 걸 보거나 듣거나 느끼면 기분이 안 좋을까요? 위험하니까. 그죠? 위험한 걸 보면 불쾌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해서라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전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지금 이렇게 더러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뭐에 위험한? 건강에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작은 질병이라도 내 몸에 오면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요. 사람이 면역력이 튼튼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이 동네에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바이러스가 막 유행을 해도요. 내가 그 잘 안 걸린다고 내 면역력이 세면 혹은 걸렸어도 내가 모르고 지나가요. 내 몸이 알아서 싸워서 이겨주니까. 그게 면역력이죠. 근데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 어때요? 작은 질병이 와도 크게 앓다가 심지어는 죽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더러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 다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건강이 위험해지죠. 여러 문제를 겪는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도시의 수도만 깨끗하게 정비해도요. 그 도시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확 올라가요. 그 나이팅게일 아시죠? 나이팅게일. 우리 간호사로 유명하잖아요. 헌신적인 간호사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나이팅게일이 진짜 유명한 이유는 장미도표라 그래서 어떤 질병이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지를 수치적으로 그래프화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증해낸 게 보건을 위해서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해낸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유명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도시 환경이 깨끗해야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노동도 문제가 됩니다.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왜? 노동자들이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랬죠. 일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귀하지 않다고. 그럼 노동자들이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공기도 너무 안 좋고 막 저 너무 오랜 시간 일하고 있고요. 제가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불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을 고쳐주세요 하면 사장님은 그래? 힘들면 나가.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불만이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안 고쳐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더구나 여성 어린이 노동 문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요 보통 6살, 7살이면 노동을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럼 앞으로 쭉쭉 커나가야 될 애들인데 6살, 7살이면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친구들이랑 뛰어놀아야죠. 근데 공장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가 똑바로 성장을 할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막 성장을 해야 될 애가 성장을 못 하고 있으니까 관절 뒤틀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기죠. 그리고 막 공장에 막 먼지가 뿌연하니까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폐질환에 걸리고 막 폐렴 걸리고 막 이러는 거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여성 노동 문제가 가장 본격적으로 언급된 건 면직공업도 면직공업인데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성이 근무해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업종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여성의 근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업종이 딱 하나 있다고. 광업이요. 광업, 광산업, 탄광 캐는 거. 왜? 여성은 근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상황에서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 상황에서의 사망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법이 왜 생겼겠어요? 이런 법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안전 수칙들 이런 것들은요. 그런 상황이 오면 위험할까 봐 그런 수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사람이 죽거나 다치더라 해서 생긴 거지. 세상의 모든 안전 수칙들이나 안전 관련 법들은 다 피로 쓰여지는 것들이라고.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에 이르러서 광업에서 여성들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광업 시장에서 여성들이 죽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죽은 거예요. 이때는 그렇게 위험한 환경이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밀어 넣었다고 죽든가 말든가. 죽으면 네 사정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악무도한,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게 분명히 문제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읽어보시면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서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건 결국 기술이 발달하는 거죠. 기술은 끊임없이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공장이 A라는 기계로 일을 해요. 근데 이 기계는 직원 100명이면요. 한 달 동안 제품을 10,000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불량률은 한 5% 정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사장님이 이 A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나 봐. 근데 이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사장님이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사왔어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계 이름은 A 플러스 1이에요. 이 기계는 직원 한 20명이면 제품을 한 2만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불량률은 2%로 떨어져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에 들어오면 더 좋겠죠.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사장님은 좋아. 과연 노동자들도 좋을까? 노동자들 입장에선 저 A 플러스 1 새로운 더 좋은 기계가 들어오면 봐봐. 100명 필요하던 게 20명 필요해졌죠. 그럼 나머지 80명은 나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선 저게 내 직장을 잘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요새도 식당 가보면 옛날에 비해서 알바나 직원 수가 너무 줄었죠. 왜? 계산은 키오스크가 하고 이제 음식 주문하면 서빙 나오는 건 서빙 로봇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확실히 식당에서 일하는 점원 수가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예전에 식당에서 알바를 했단 말이야. 여기서 알바해서 받는 시급으로 학비도 되고 내 생활비도 되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친구야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끊었어.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그 근처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그 가게 보니까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키오스크 있고 서빙 로봇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들인데 내가 계산하고 내가 서빙했었는데 키오스크 있고 서빙 로봇 있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전기세만 내면 되니까 나한테 시급 주던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지. 하지만 내가 그 기계를 보는 마음은 안 좋겠죠. 그 마음이 분노가 폭발해 버리면 때려 부시는 거겠지. 그게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그게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러다이트 운동의 이런 모습과 원리는 비단 저 시대 때만의 문제가 아닌 거지. 지금 막 우리 AI 개발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AI가 대체할 직업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AI 때문에 직업을 잃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럴 수 있잖아. 상상되지 않으세요? 지금 막 많은 분들 막 배달하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미래에 언젠가 모든 배달을 다 드론으로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 드론으로. 그럼 배달하시는 분들 다 일자리를 잃는 게 되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드론이 좋아 보일까? 그죠?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은 그렇게 기계가 발달해서 나를 잘리게 만든 그 기계를 파괴하려는 운동이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기계를 부셔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내가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해요. 그럼 몇 시간 일하는 거? 거의 18시간 일하는 거죠. 근데 월급은 30만 원 받아. 너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한테 갔어. 사장님, 저 지금 일 너무 오랫동안 하고요. 월급도 그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저 일하는 시간도 조금만 줄여주시고 급여도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안 듣는댔죠. 야, 너 아니어도 많아. 꺼져. 이렇게 얘기한댔죠. 그런데 사장님이 내 얘기를 듣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장님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고 동료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지. 야, 솔직히 니도 힘들지 않냐? 우리 이게 지금 이게 맞냐 이게? 이거 너무 심하잖아. 그러면 동료들도 같이 힘드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겠죠. 맞아, 맞아. 나도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그 동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사장님한테 가고 보시죠. 다들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지금 사장님
저희 요구사항 안 들어주시면 저희 일 안 할 겁니다. 그럼 공장 셧다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공장이 운영이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가는 시간만큼 생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만큼 손해죠.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동료들을 설득하고 동료들이랑 함께 움직여야죠. 그 함께 움직이는 조합이 노동조합이에요. 저 노동조합을 두 글자로 줄여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노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조. 무슨 노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가에 저항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는 그게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크게 두 가지 형태예요. 특정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있는 거지. 그 기업 안에. 기업 단위 안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 기업 단위 안에 노동조합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이 크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노동조합도 있겠죠. 근데 막 기업이 되게 중소기업이야. 되게 작은 기업이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기업에 근무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노동조합도 있냐면 기업 단위가 아니라 기업이 달라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함께 서로 돕는 노동조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운송노조. 그러면 운송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자동차 트럭 운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작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어도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기업이 달라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거죠. 뭐 금속노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업 단위에 기업 안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은 달라도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뭐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학교 단위 안에 노동조합이 있진 않아도 서로 학교는 달라도 같은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서로 돕는 그런 노동조합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노동조합도 있고요. 노동조합은 크게 세 가지 권리를 갖습니다. 단결권, 노동조합으로 뭉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의 대표가 사장님과 협상할 수 있어야 되는 단체 교섭권이 있고요.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 여건에 처해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 단위로 파업 혹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단체 행동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긴 한데 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세 가지 권한이에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체권, 사장님과 협상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사장님과 협상이 잘 안 되면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 파업이죠, 파업.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은 즉 사장님들은 노동조합에게 절대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의 기본 모델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아,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어때요?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발달한다. 즉 산업혁명이라는 건 공장이라 그랬죠.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물건들이 판매되면서 사장님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점점 더 발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이 자본주의가 운명적으로 부딪히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다르고 또 다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어. 뭘까요? 빈부격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운명적으로 빈부격차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당연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서 A도 노래를 잘하고 B도 노래를 잘해. 근데 그 동네 그 시기에는 A 가수의 트렌드가 좀 더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도 A가 돈을 더 벌겠죠.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가 사람들이 취향도 서로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혹은 능력치도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조건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운명적으로 빈부격차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빈부격차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빈부격차는 한 번 생기면 더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왜 생기는가,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썼던 책이 지금 보고 계시는 다스 캐피탈.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독일인인데 그래서 이것도 독일어예요. 영어로 옮겨 적으면 이렇게 씁니다. 더 캐피탈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저 캐피탈이라는 뜻은 사전에 찾아보시면 아마 수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수도란 뜻도 있고요. 자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썼던 자본론이라는 책이에요.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자본주의를 운영하면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몇 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산업자본가가 공장과 같은 생산 수단을 독점하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문제. 여기서 말하는 사회의 여러 문제가 빈부격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게 이제 사회의 여러 문제. 요게 빈부격차를 얘기할 겁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분이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물건을 만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혹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즉 판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면 그 번 돈으로 먹고 사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걸 또 제공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사는 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자본주의다. 근데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수단을 독점하기 때문에,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벌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말이 좀 어렵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어, 우리나라의 자본가의 상징하면 역시 우리 재용 형님 아니겠습니까? 애들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데 초상권을 썼다고 이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많이 화내시진 않겠죠. 하여튼 이재용 사장님입니다. 자본가의 상징으로 그냥 두자고. 왜 자본가요?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공장에 뭐 있는지 떠올려 달라 그랬죠. 공장에는 뭐가 있어요? 공장에는 기계도 있고요. 이 기계를 다루고 있는 노동자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에 밀어 넣는 원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도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원료 누구 돈 주고 산 거예요? 사장님 돈 주고 산 거죠. 기계 누구 돈 주고 산 거예요? 사장님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노동자 월급 누가 주나요? 사장님이 주시죠. 그러면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누가 된 거예요? 다 사장님이 되신 거잖아. 그죠? 그러면 팔기 전까지 만들어 놓은 제품은 다 누구 거예요? 다 사장님께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제품을 만들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다 사장님이 됐으니까 팔기 전까지의 제품은 다 일단은 사장님 거인 거야. 그럼 이제 팔아야겠죠. 근데 이 핸드폰을 팔아보니까 핸드폰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빼고 나면 한 대에 10,000원 남더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면 99만 원 정도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고 10,000원 정도가 남는 거죠. 그렇다고 치자고 계산하기 쉽게. 근데 이걸 7월 달에 제품을 내놨어요. 팔아보니까 7월 달에 100대 팔았습니다. 그럼 얼마 번 거예요? 100만 원 번 거죠. 누가? 사장님께서. 그죠? 근데 이게 7월 달에 입소문이 좋게 났나 봐요. 그래서 8월 달에는 훨씬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8월 달에 1,000대 팔았어요. 그럼 8월 달에는 얼마 번 거예요? 1,000대 번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번 거죠. 그러면 봐봐. 사장님은 7월 달에 100만 원 벌었다가 8월 달에 얼마 벌어요? 7월 달에 100만 원 벌었다가 8월 달에 1,000만 원 벌죠. 그러면 사장님의 수익은 몇 배 뛴 거예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10배 뛴 거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그죠? 근데 이건 사실 사장님 얘기죠. 물론 실제 삼성 경영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삼성의 지배구조나 경영은 훨씬 복잡해요. 뭐 아무튼 간에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만든 모든 제품들은 다 사장님 거기 때문에, 그죠? 제품을 많이 팔아서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결국은 사장님이라는 거죠. 그럼 노동자는 어때요? 노동자는 많이 팔든 적게 팔든 똑같은 월급을 받죠. 그렇죠? 똑같은 월급을 받으니까 자기의 급여가 늘어날 일이 별로 없죠.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일을 더 많이 했을 테니까 야근 수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상여금을 조금 받는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10배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럼 이렇게 하면 노동자가 사장님의 어떤 재산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뭐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노동자는 사장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즉 정리하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생산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공장 자체가 사장님 거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도 사장님 거가 된다. 그래서 버는 모든 돈은 사장님 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들은 정해진 월급만 받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장님의 부유함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이게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즉 공장이 누구 거인가가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하는 얘기는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장님 거였던 공장을 노동자들이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사장님으로부터 공장을 가져와서 함께 생산하고 함께 팔아서 그렇게 번 돈을 함께 N빵 나눠 가지면, 그러면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생산수단인 공장을
사장님으로부터 가져와서 노동자들이 이 공장을 공동 소유하고 이 공장에서 공동 생산해서 그렇게 번 돈을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산주의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공산주의인 거야. 그러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칼 마르크스 선생님의 말씀대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장을 가져와야겠습니다라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은 그렇죠. 빈부격차는 중요한 사회 문제죠. 제 공장을 드리겠습니다 할까요? 아닐 거 아니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와야죠. 뺏으려면 싸워야겠죠. 그 싸움의 과정이 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혁명을 하자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외치지 않고 친구랑 같이 외쳐요. 그 친구가 프리드리히 엥겔스입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원래는 되게 부유한 자본가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되게 큰 사장님이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아버지의 공장을 물려받아요. 물려받는데 자기가 아버지 거 물려받아서 자기가 사장님이지만 자기가 봐도 어떤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노동자들의 상태가.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뭐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여기저기 공장 돌아다녀봐서 알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엥겔스 시각에서는 우리 공장 애들도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다른 공장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엥겔스가 쓴 책이 18세기 영국 노동자들의 상태라는 책을 써요. 그 책에 보시면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안 좋은 조건에서 얼마나 적은 월급을 받고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엥겔스라는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는 내 친구가 똑똑하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봐도 너무 심하던데 이거 왜 이런 거냐? 그때부터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해서 내놓은 책이 우리가 아까 봤던 자본론이라는 책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는 칼 마르크스가 자기 친구 엥겔스와 함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공장이라는 생산수단을 자본가로부터 빼앗아 와서 노동자들이 공동 소유하고 공동 생산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걸 다짐하는 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공산당 선언이에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함께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의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본가 중심의 사회는 언젠가 반드시 붕괴할 것이고 프롤레타리아 즉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노동자들이 언젠가는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을 빼앗아 오는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 혁명이 완성되고 나면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차지하고 그 생산수단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그런 사회가 찾아올 것이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